자, 먼저 이제 262페이지에 이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개념과 용어 설명 보면, 자, 역사교사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해 주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자, 예를 들어 그 절대왕정 같은 경우에 관련된 수업을 절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절대주의와 이제 연관된 개념이었던 뭐 왕권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중금주의, 뭐 무역차익주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역사 수업에서 개념과 용어의 설명이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내용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왜 필요하냐면 이제 역사에서는 역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가 많기 때문에 여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얘가 그 밑에 들어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의 경제 정책을 다루는 한국사 수업에서 교과서에 펼쳐보는 수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나타난다. 농본주의, 가전법, 수조건, 직전법, 수치체제, 정남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역사학습이 이제 여기부터 이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냐 개념학습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 쭉 나왔죠. 역사학습이 어렵고 추상적인 용어에 나열하고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개념과 용어의 설명은 역사적 설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 역사교사는 수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런 개념과 용어에 설명하면서 보내게 된다. 자, 역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개념들이 등장한다. 뭐 오족세적, 양반사회, 봉건사회, 절대주의 등등등. 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과 관련된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문화, 가치, 권력, 불경기, 신분 등 같은 사회학적 개념, 그 다음에 변화, 발전, 인과관계, 시대, 증거 같은 역사의 본질적 개념이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디와 또 관련되어 있냐면 개념. 그래서 녹색책에 보면 그 역사학습의 이제 소재로서 그 네 가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개념, 일반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법칙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 개념 부분에서 나와요. 개념 부분에서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때 개념의 특징을 이제 또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우리가 일상적인 쓰는 개념들 가운데 학자들이 일치된 정의를 내린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그걸 사용하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의 특징들을 이제 역사적 개념의 특징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역사가나 역사교사들의 개념은 대개 보면 엄밀성과 정확성이 또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뒷부분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념과 용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활용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개념과 용어를 어떻게 활용하냐. 첫 번째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하는 교사는 어떤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 공통된 형성을 찾아내 이상적 형태나 설명 모델을 만들고 그 설명 모델에 따라서 설명하게 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이념형이라고 해. 이념형. 막스 베버가 이제 얘기한 건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관료제라는 거 아시죠? 관료제 특징을 이제 배울 때 관료제 특징이 되게 많잖아요. 뭐 문서가 전달하고 뭐 그 다음에 절차가 받고 등등등 있는데 이 관료제 특징들을 쭉 연구할 때 관료제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모든 관료제의 특징들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관료제의 특징, 여러 특징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료제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봉건제도 마찬가지야. 자, 봉건제도란 봉신이 주군에게 신서와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를 맺는 제도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의내고 있지만 봉건제도에 정의했지만 봉건제 이렇게 딱 맞는 봉건제도는
실제로 프랑스밖에 없어요. 프랑스밖에. 영국의 봉건 제도가 다르죠. 영국 같은 경우 중앙 주권적 어떤 봉건 제도고, 그 다음에 독일의 봉건 제도가 다르고, 이탈리아 봉건 제도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봉건 제도 이렇게 딱 뭐냐면 이념 형식으로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애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중세 유럽의 국가나 지역 가운데 그다음 설명 모델에 부합되지 않는 봉건 제도를 가진 국가나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교사는 이러한 국가나 지역의 차이는 일단 배제한 채 죽음과 봉신, 신서와 충성, 봉토, 계약관계 등 봉건제의 기본적 속성을 중심으로 봉건적인 어떤 이상제도의 모델을 설정하고 그 다음 모델을 가지고 봉건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활용 방법이 있죠. 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를 이용하는 것. 이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에 연결돼서 개념학습 맨날 나올 때 나오는 부분이야. 개념학습할 때도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자, 내포적 정의라는 것은 뭘까요? 속성을 의미하죠. 그다음 외연적 정의라는 건 뭐죠? 사례를 의미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시민혁명을 이제 설명할 때요. 자, 시민혁명 이거 외워두세요. 요 개념 명칭을. 자,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평등을 누린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민계급이 주체되는 혁명이다. 이거 왜 외우더라고 하면 이게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때 2차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차가 아니라 객관식 때 그 2차 있죠. 그 2차 기출 때 시민혁명의 정의를 쓰시오. 나왔어. 물론 시민혁명의 정의라고 쓰면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대도독은 이제 대도독 기본소에 있는 내용이라면 기본소에 있는 정의를 쓰시면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의 어떤 뭐냐면 속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한 내포적 정의를 낸 다음에 자, 이러한 시민혁명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이렇게 외연적 정의죠. 이 외연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아까 전에 말했잖아. 사례와 관련된 거죠. 예. 자, 그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개념의 활용에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있죠. 자, 교사는 또 개념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또 뭐 시민혁명을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뭐 4.19 혁명, 6월 민주혁명,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 후에 동력 각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민주혁명의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적 개념의 이해 정도가 뭐와 연결된다고 하냐면 역사적 사고의 발달 수준을 이해한다. 자, 그래갖고 이제 따라서 역사 설명에서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자,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역사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개념과 용어에 대한 것을 이용할 때 어떤 학습의 효용성이 있는가? 학습의 효용성이 나오죠. 자, 역사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학생들하고는 역사적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내용을 쉽게 또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이게 먹질 않네. S펜이 이게 약간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항상 모르면 뭘 쓰시라고 했죠? 역사적 사고를 촉진한다. 요 말 쓰시면 돼.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의 효용성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지만 뒤에 이제 유의점이 나와요. 유의점.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유의할 점. 자, 유의할 점은 첫 번째, 개념이나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거. 이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념과 용어의 의미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중세 유럽 봉건제도를 쫄봉이로 보느냐,
넓은 유의 분야에 따라서 개념의 설명도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 쉽다, 어렵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유럽의 봉건제도를 예를 들어서 좁은 범위로 보면 뭐만 봐요? 공신제도 보죠. 서양사 개론에 나와 있잖아요. 넓은 범위로 보면 뭐까지 포함되죠? 장원제도까지 포함되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세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봉건제도 서로 비교하는 수준에서 설명 확대되면 봉건제도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돼요. 예,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중세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봉건제도 비교하는 문제. 이거 뭐 거의 쉽죠? 뭐 중세 유럽 때 봉건제도는 혈연을 매기도 한 봉건제도다. 근데 계약을 쌍무적 계약 관계고 중국이 이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종법 제도고 그 일본의 봉건제도 에도마코 봉건제도 뭐야?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주의라는 개념만 하더라도 그 봉건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와 요것도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관련된 예문이죠. 그다음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개념이. 그래서 이건 또 서양사와 관련된 건데 그 절대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죠. 계급 균형선이 있죠. 봉건적 세력과 근대적 세력 같이 있다.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봉건적 세력만 있다. 어떤 근대적 부르주아 개념도 세력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절대 왕정에 대해서 절대주의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유의점과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뭐 한국 사회 강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족장사회 연맹하고 뭐 고대국가 등 고대사회 정치와 관련된 개념이나 이런 용어들은 아직 정확한 명의가 내리기 어렵고 이건 첫 번째죠. 기조, 양인, 백정 이런 것도 이제 학자마다 설명이 다르죠. 두 번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걸 해결하기에는 방법이 좀 나와요. 이런 유의점은. 그래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의 난점을 인식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이나 용어가 내포되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총괄적 설명을 이제 보자. 자, 총괄적 설명 부분은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거는 이제 파란색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부분 있는데 일단 이제 총괄적 부분도 이제 일단은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인가적 설명만 좀 했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총괄적 설명. 네. 10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046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자, 총괄적 설명이 이제 그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개념 안에 여러 사실들 하나 묶어서 설명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특징을 좀 외워두셔야죠. 기초와 관련된 거니까 사건의 어떤 당일 과정의 한 부분 생각해서 밀접해 관련있는 다른 사건들과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이걸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가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나 가정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인가적 설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 나눈 기준은 인간의 내적 동기 이걸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 사건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가 그거보다는 그 사건이 사실 무엇인가 그 사건이 결국에 무엇이 됐는가 그래서 실체와 가정과 관련된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없어져 이게? 잠깐만요. 네. 자, 일정한 시대와 장소나 전제조건과 예외가 발견되지 않는 분류하는 타당한 제한된 일반화다. 네, 보편적 일반화가 아니라 제한된 일반화다. 그래갖고 이제 이 총괄 설명에 대한 이제 그 관련된 구체적인 예문이 그 밑에 있죠. 여기 3번의 예문이 아니라 1, 2, 3번의 예문이에요. 이거는. 자, 일반적인 군비 축소, 국제연맹, 오스트 합병, 슈텐텐 합병, 라인하트 재점령 이런 일련의 히틀러의 활동들을 뭘로 묶을 수 있어요? 히틀러의 자기 주장과 팽창 개념을 묶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 개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일반적 개념은 뭘 기준으로 외적 기준을 묶죠. 외적 기준. 근데 그 총괄 개념은
뭐냐면 외적 기준이 아니라 내적 기준을 묶어. 인간의 의지와 동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시틀의 자기 주장과 팽창 개혁 이런 식으로 묶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개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 총괄에 분류해 보면 이제 그 맥컬라프라는 사람이 그 적용범위의 일반적 총괄 개념, 다이나 총괄 개념, 그 형식적 총괄 개념, 성형식 총괄 개념 이렇게 있는데 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노란책 요즘에 최저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자, 대개 이제 학습 내용 구성에서 이제 특히 강의식 수업이 있고, 그 강의식 수업은 안 나오겠죠? 강의식 수업은 이렇게 뛰어넘기시면 돼요. 근데 탐구학습은 좀 볼 수가 있어요. 탐구학습. 이거 노란책에 나왔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예문 자체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주제 설정, 가설 형성,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관련 사실 발견과 사실 검증, 일관된 의도의 인지, 총괄 개념 추출인데 대개 보면 탐구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총괄학습이 이제 연결된 거야. 뭐 주제 설정, 뭐 가설 설정, 형성,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검증 여기까지는 뭐 탐구학습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총괄학습 단계의 부분은 요거야. 일관된 의도의 인지, 총괄학습 추출 여기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란책에 있는 예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제 관련되어 한번 그 자체에서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예문 자체는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눈여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장점하고 단점이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노란책하고 이제 남색책 등등에서 이제 찾아갖고 이제 적어놓은 건데 자, 사건을 종합 분류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하며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한 사건과 일정한 이념, 동향에 관련시켜 사건 상호 관련 전체적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게 이념과 동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일정한 이념과 동향인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내면이죠. 그 내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번과 연결되죠.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총괄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 왜? 내면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사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역사적 사고를 기여할 수 있다. 그래갖고 개별적인 사실들은 나열하면 혼잡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시트의 자기 팽창과 확장 과정 이렇게 해갖고 묶어가지고 하면 그 사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찾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의 문제 나왔던 거고요. 단점은 모든 중요한 사건은 역사적 총괄로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교류됐고 왜냐하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 아니야 외면과 내면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아니 경제사 경제사라든지 제도사 이런 것들은 총괄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설명의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여기 내러티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인과적 설명은 역사적 설명의 본질하고 달라. 역사적 서술하고 서술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러티브와 관련된 얘기고 이건 총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켜서 기억하지 마세요. 예. 그래갖고 거기 남색책이나 뭐 녹색책 그런 책들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건 A라고 말하는데 어떤 건 B라고 말한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각각의 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제 일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예. 그 의도가 뭔지를 따질 필요는 없어. 자, 그래갖고 이제 총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훑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남색책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쭉 보죠. 자, 역사가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 설명할 때 문제의 그 사건이 그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반적 움직임을 있는데 이 동향이라고 하죠. 아이고, 예. 자, 일반적 움직임,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동양. 자, 이게 이제 여기 간접론자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어요. 간접론자 차이. 간접론자 왜 차이가 있냐면, 총괄은, 여기 안 얘기하는데, 실증하고 뭐가 있죠? 간접론자들이 서로 이제 간접론자들 주장을 서로 종합한 거죠. 그래서 실증적인 측면도 있고 간접론자들 주장도 일부 들어갔는데, 인간의 어떤 의지나 동기, 이걸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간접론자들하고 비슷해. 근데 간접론자 좀 차이가 뭐냐면 간접론자들은 개별적인 사건들만 강조해요. 개별적인 사건과 행위들만 강조하는데 그 총괄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일련의 사건들을 강조해. 개별적인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강조해. 이걸 이제 일반적인 한 분위, 움직임, 동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총괄과 간접론자의 차이점이다. 자, 예를 들어 갖고 1936년 시틀러가 나이아트 점령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 시틀러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 추구한 침략적 정책들, 군비 축소의 거부, 국제연맹의 탈퇴, 오스트리아 합병, 주텐데랜드 합병 등과 관련시켜서 설명할 때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간접론자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얘기하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뭘로 설명하냐면 일련의 동향으로 묶어가지고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설명해요. 그리고 이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기준이 뭐죠? 인간의 의도와 동기를 또 묶죠. 그래서 인간의 동기를 묶는 것 자체는 강조한 것은 간접론자와 동일하지만 얘네들은 개별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 엮어가지고 일련의 동향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런 것들이 또 간접론자와 다른 측면이죠. 자, 이렇게 역사가든 서로 관련있는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적절한 개념 아래 그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것 월신을 뭐라고 했죠? 총괄이라고 했죠. 총괄. 자, 총괄은 목적이나 정책이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서로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렇게 관련된 사건을 한데 묶어서 어떤 전체를 형성하는데 형성한다는 관념을 근거로 두고 있다. 따라서 총괄적 설명하려는 역사가들은 그 시대의 지배적 이념이나 정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사건을 탐색하며 그 사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이나 정책과 연관시켜서 그 시대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사건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하게 된다. 자,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역사가는 그들이 탐구한 사건들에 관한 전체상을 만든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부터 이제 중요해, 요게. 이건 뭐냐면, 총괄적 설명이 다른 거와 어떤 설명과 방식하고 차이점, 뭐 유사점,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노란책도 있어요, 노란책도.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남색책 내용이니까, 남색책 내용에 이제 있는 걸 좀 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뭐죠? 총괄적 설명하고 합리적 설명이죠. 예.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합리적 설명 어떤 것이 있냐? 공통이 뭐냐? 자, 인간의 목적, 동기,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설명 같다. 왜냐하면 총괄적 설명이나 합리적 설명 이런 측면에서 볼 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간접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간접론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요거 얘기한 거고 차이점이 여기 딱 나오죠. 차이점. 합리적 설명이 개별적 인간행위에 중점을 낸 데 비해서 총괄적 설명은 개별적 인간행위보다는 그 행위에 발생된 그 시대의 일반적 움직임이 어떤 위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개별적 인간행위인데 반해서 합리적 설명은 뭐죠? 인간행위 자체보다는 발생한 사건과 그 시대의 움직임 있죠.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거에 연결돼.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간접과 비슷한 내용이야. 요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총괄적 설명 요런 식으로 합리적 설명과 차이점을 본다. 일련의 흐름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총괄적 설명에는 어떤 인간행위가 초래한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 관련성을 찾아내고 일정한 개념 안에 그 사건을 한데 묶는 과정에서 관심을 관심을 가진다. 자, 예를 들어 15세기 이탈리아에 발생하는 문학과 예술가들의 인간 중심 문화 운동을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묶어 설명한다든지 19세기 프랑스에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게 일어난 모든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을 통해서 묶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에 반해 간접론자들과 그다음 합리적 설명에서는 이렇게 묶지는 않죠. 예를 들어 16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든 사람 개별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그 다음에 19세기 프랑스의 여러 이제 운동들을 할 때도 자유주의 운동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개인 인물 하나하나에 맞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는 총괄적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실증론자들의 이제 그 차이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총괄적 설명은 특징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인과관계에 관심이 없다. 왜냐, 총괄적 설명은 아까 얘기했던 사건의 실체와 그 다음에 가정들을 이제 강조하죠. 실체와 가정들. 그다음에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논란책에서는 총괄적 설명할 때 원인과 배경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격을 밝힌 데 관심이 있는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설명 방식과 구별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보통 실증주의자는 일반화 법칙, 인과관계 이런 걸 강조하지만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의 성격, 실체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총괄적 설명하고 그 실증주의 설명이 좀 차이점이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논란책의 내용에 보면 총괄적 설명은 되게 일반화가 뭘까요? 제한된 일반화야. 일반화를 강조하죠. 제한된 일반화. 그 다음에 준법칙적인 어떤 성격을 강조하죠. 제한된 일반화, 준법칙적인 성격을 하는데 실증주의자들은 포괄법칙적 성격을 갖고 있어.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거. 그 보편적인 일반화 이런 것들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총괄적 설명은 제한된 일반화, 준법칙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실증주의자는 보편적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포괄법칙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논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총괄적 설명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간접론자들과 비교하죠. 예. 영향을 받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간접론자 개별적인 사건 성격은 좀 있지만 더 한 가지 추가하면 녹색 측에서는 여러 사건을 묻기 위해서 일정한 개념 안에 사건을 분류한 초점을 맞춘 데만 해서 이런 거 이런 측면에 반해서 아까 간접론자는 개별적인 인간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개별적인 인간의 제사고를 강조하는 간접론자 설명을 방식에 구분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누구와 비교해요, 지금. 총괄적 설명하고 합리적 설명의 비교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 인간의 목적, 의도, 동기, 행위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합리적 설명은 개별적인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반면에 총괄적 설명은 일반적 움직임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총괄적 설명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실증주의자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총괄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어. 사건 성격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고 그에 반해서 실증주의는 인과관계에 관심이 있죠. 법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세 번째 간접론자도 비교해 볼 수 있죠. 간접론자들은 인간 행위에 맞춰서 제사고에 관심이 있고 근데 총괄적 설명은 일정한 개념 안에 여러 사건을 분류하고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차이점을 좀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 이 총괄 개념에서. 그 다음에 266페이지 마지막 줄은 이 총괄적 설명 방식은 이제 역사학습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어 절대주의, 시민혁명,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 서양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념들이나 한국사에서 나타난 신학운동, 개화와 보수의 갈등 등의 개념 아래 관련 사건을 포섭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모두 다 총괄적 설명에 속하죠. 자, 그래서 학생들 총괄을 통해 특수한 이거부터 이제 유형점이 나와.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학생들을 총괄을 통해서 학생들 총괄을 통해서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이념이나 동향에 관련시켜 이해하게 되며 그 사건들의 상호관계 전체 일부를 파악하게 된다. 자, 이것은 학생들 하여금 사건들의 관계를 좀 더 의미 있게 이해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또 나오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자, 총괄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 혹은 동향을 중심으로 잡다한 사건들 묻고 이들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그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나오죠. 자, 세 번째 이제 총괄의 장점이 나와요. 자, 총괄은 사건들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율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 역사학습의 구조화는 뭘까요, 이거는? 역사학습의 구조화는 이제 구조화의 뜻은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 아는 거죠. 개념을 체계적으로 아는 거.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 원리나 이런 것들 아는 거를 이제, 학습의 구조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학생들은 총괄을 통해 특수한 사건과 일정한 이념이나 동향을 관련시켜 이해하고 그 사건을 전체적인 일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괄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 혹은 동향을 중심으로 잡다한 사건을 묻고 이를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키고요. 세 번째로는 총괄은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이용할 수 있다.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총괄 이제 전반적인 성격이 나오는데 총괄적 설명은 이념이나 정책 혹은 지향점이 공유되는 사건들만 적용이 되며 가능하면 동일한 시기와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요소를 공유하지 않은 사건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요소들을 공유한 사건들을 발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며 때로는 총괄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이 동원되기 쉽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총괄 학습을 이제 이용할 때 이제 뭐냐면 또 유의점이 나오네. 유의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동원되기 쉽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스스로 그걸 발견하기 어렵다.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것들 그냥 두 가지 좀 있고. 그 다음에 총괄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 왜 일어났는가는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 관심 없다고 했죠? 그 사건의 성격, 실체 이런 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본질적으로 벗어난 한계점 이게 또 유의점이죠. 세 번째.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공통된 요소를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자의적 기준에 동원되기 쉽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 설명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는 또 안 나와있지만 총괄적 설명 부분에 또 유의점 단점은 모든 사건을 뭐냐면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모든 것을.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뭘 보냐 비교적 설명 볼게요. 자, 비교적 설명은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비교 설명도 매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녹색 책 있죠? 녹색 책하고 파란 책에 보시면 비교학습 부분이 있어. 비교학습 부분. 그래서 비교학습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비교적 설명은 이제 그 녹색 책하고 파란 책에 비교학습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요 남색 책에 있는 내용만 이제 살펴볼게요. 자, 역사가는 역사교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사건의 성격을 비슷한 다른 역사적 사건과 비교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 2월 혁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에 7월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에서도 비교의 사례가 많은데 토인비가 28개 문명을 비교적으로 고찰해서 도전과 응전이나 문명의 성장과 몰락의 요인을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브리턴이라는 사람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문명을 서로 비교하여 이들이 모두 결렬한 계급적 대립과 지식계급의 이반, 정부의 재정 적자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역사 교사도 비교적 설명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역사 연구할 때도 이 비교적 사례를 통해서 연구 작업을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비교 설명은 각각 다른 시대, 국가, 문명,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사건을 비교하면서 요게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항상 이제 비교학습 나오면 이게 나와. 유사성과 뭐죠? 예, 차이점. 유사성과 차이점이 밝히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먹히지 않아 이게. 자,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실의 성격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설명 방식이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비교학습 나오면 유사성과 차이성, 요거 핵심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학습의 그 뭐냐면 목적, 이건 뭐 비교학습의 어떤 취지 목적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비교 설명은 역사적 사실 및 사건만 아니라 인물, 종교, 문화, 시대 등 다양한 영역을 걸쳐서 행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학습 방법 중에 이제 선호하는 역사가 중에 밀이 있어. 밀. 이것도 잠깐만요. 자, 밀이 있는데 이거 왜 이것도 먹혀지잖아요. 가끔씩 이래요, 이래. 잠깐만요. 좀 중지 좀 시켜놓을게요. 자, 그래서 역사 연구에서 이제 그 비교 분석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이 역사학자 밀인데, 밀이 일치법과 차이법을 써요. 자, 일치법은 이제 뭐예요? 이거는 유사점. 이거 말하는 거죠? 차이법은 차이점이고요. 자, 일치법이라는 것은 설명 대상이 되는 모든 사례에 나타난 공통적 요인, 유사점을 찾아내는 거고, 반면에 차이법은 두 개 이상의 사례에서 대부분 요인에 비슷하면서 어떤 결정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의 형성 원인을 밝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예를 들어갖고, 유럽의 중세후기에 나타난 도시들은 대부분 상업의 부활, 그 다음에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대륙, 길드의 발생, 자유와 자치권의 확보 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중세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뭘까요? 유사점이죠. 유사점. 예. 그래서 일치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일치법. 근데 여기부터 이제 차이점이 차이법이 나와. 그래가지고 자, 북유럽 도시들은 봉건귀족을 배제한 반면에 북유럽은 그래서 남유럽 도시들은 봉건귀족과 상공호의 공존을 추구한 데서 차이가 난다. 자, 요거는 이제 서양사와 관련된 건데 북유럽 도시들이 봉건귀족 배제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꼬문운동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귀족들은 이제 봉건귀족들은 되게 성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냐면 성직자들이 도시들을 장악을 했는데 이들은 군사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적으로 이제 몰아낸 거고 남유럽의 도시, 특히 이탈리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성직자가 아니라 이때는 언어적 무력을 가진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들을 무력으로 이제 몰아낼 수 없으니까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도시국가를 만드는 형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세 도시의 꼬문운동의 특징을 북유럽형과 남유럽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설명은 이거 없어지네. 자, 비교적 설명은 서양사 분야의 학습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자, 이 활용법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이탈리아 북유럽 르네상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지역이 이제 다 같이 후모니즘 정신의 추구, 개인주의의 경향 등등등인데, 이거는 이제 일치법이죠. 근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세속주의 정신이 강하고 교회 비판에 소극적인 데 반해서 북유럽 르네상스는
성서 원전 연구에 관심이 있고 교회 비판에 적극적이다. 이게 차이점이죠. 이건 이제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용 방법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사에서도 뭐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준하의 봉건제다 소양의 봉건제 비교. 그 다음에 중국 각 시대의 뭐 지배 엘리트와 문화 경영의 비교. 뭐 한국 사회도 삼국의 비교 등등해서 그 예를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학습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라고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비교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비교 대상에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그래서 요건 또 목적이지만 또 뭐죠? 비교학습의 장점도 겸하죠. 비교학습의 장점과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비교학습에 원래 비교학습 나오면 문제점 나와 유의점. 근데 장점 나온 경우가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세요. 자, 요것도 이제 또 이게 첫 번째 목적이면서 장점이 있고 두 번째가 또 나오죠. 비교 설명에서 학생들 왜 그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사고하는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며 비교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의 성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장점이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유의점이 있어요. 유의점 항상 나오죠. 유의점은 이건 또 그 뒤에 녹색 책이나 파란색 비교학습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만 딱 언급돼 있어요. 자, 비교를 설명할 때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선입견을 갖거나 우열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것이니까. 자, 뭐 예를 들어 뭐 세 개의 각 종교를 비교하면서 특정 종교의 선호와 감정을 나타나거나 두 문명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키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서양 학자들은 세계 문화사를 서술한다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서양과 동양 문명에 대한 우열의식을 나타나곤 했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유의점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추에 의한 설명을 볼게요. 유추에 의한 설명. 자, 비교적 설명과 함께 유추도 많이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유추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비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유추가 나오더라고요. 패턴이. 자, 비교적 설명은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건의 중에 어떤 하나를 잘 알고 있고 다른 하나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두 개의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잘 모르는 사실을 추론하는 것이 방식이다. 자, 예를 들어 뭐 고대사의 특수한 간섭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인류학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밀림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시사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로부터 고대사의 특수한 간섭을 추론한다. 그래서 있는데 잠깐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유추에 의한 설명하면 갑자기 비교적 설명에서 나와. 그러니까 유추가 비교학습하고 관련됐긴 하는데 이게 유추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그게 비교학습과는 유추가 뭐 하위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연결됐긴 해요. 비교 설명은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 하는데 유추도 유사점과 차이점인데 이게 앞부분에 좀 약간 오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요게 이제 비교 설명이 아니라 지금 유추에 의한 설명을 좀 나가니까 이게 유추에 의한 설명이 돼야죠, 이게.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지. 오기인 것 같아, 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추에 의한 설명은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사실 중에 어떤 하나를 잘 알고 있고 다른 하나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두 개의 사실을 서로 비교하고 잘 모르고 있는 사실들 실상을 추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있고 유추에 의한 설명은 또 뭐와 연결되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무슨 학습과 연결됐다고 했죠? 비교학습과 연결돼.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도 동시에 밝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나와요. 이게 비교학습의 비교적 설명제 자료 있는데 고대사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밀림이 들어가서 그 원시사의 모습을 관찰하고 알아내는 거. 이것도 이제 좀 비교적인 어떤 그 방법이죠. 유추의 방법이죠. 유추.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토대의 고대사의 모습을 추론한다.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비교는 유추에 이용하는 이제 설명 방식이다. 자, 이게 맞네. 앞에서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설명 맞아요. 예, 있고 이런 비교적 설명을 통해서도 이제 유추적 설명이 이제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앞부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적 방식을 통해서 유추를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추라는 말이 나와요. 유추. 자, 유추의 정의가 이제 쭉 나오죠. 유추의 정의가 이게 유추의 정의. 자, 유추의 정의를 이제 좀 보면 이 정의도 좀 암기해 둘 필요는 있어. 암기해 둘 필요는. 그래서 두 개의 사물이나 사건들 사이에 가운데 그 중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거의 알지 못한 것을 다른 것을 추리하는 설명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A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근데 그 B라는 사실을 잘 몰라.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A를 통해서 B가 이제 유사하니까 B를 설명하는 방식이야. 이게 유추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 유추라는 것을 이제 다각적으로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많이 치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좀 비슷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한 환자를 통해서 알아내는 사실을 통해서 다른 환자도 또 적용해갖고 치료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의사가 유추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교사들도 이제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유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유추에 대한 설명은 할 때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물이나 일반적 그 경험 혹은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한 역사사를 추진하는 방식을 이끌어낸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끈질긴 생명을 갖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여 자라는 야생아와 민주주의 서로 비교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험난한 과정을 밟아 발달했으면 추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그 비역사적 사례 같죠? 이거는 이 얘가 좀 잘못 들었어. 이건 역사적 사례를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 비역사적 사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지금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색지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건 유추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저기 동양인과 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비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추나 비유는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유추는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역사적 사례를 설명할 때 유추라고 하고 근데 이제 비유는 역사적 사례를 지금 예문에 같이 뭐냐면 비역사적 사례로 설명할 때 뭐냐면 비유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 뭐 따질 짬밥이 안 되죠. 예, 교수가 그렇게 설명하면 그냥 요거 외워주세요 그냥. 예. 근데 제 생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예. 자, 이와 같이 유추는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건이 그와 유사한 기존의 사건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동형 또는 유사성의 관계를 이용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공유하는 도형이나 유사성이라도 또 뭐도 이제 같이 봐야 되죠? 네, 차이점. 그래서 유추는 뭐와 비슷하냐면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비교학습과 비슷해요. 비교학습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죠. 자, 이때 그 사건에 관한 기존의 그 사건의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반사례죠. 명칭 좀 정확히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기반사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 뭐죠? 포적사례죠. 예. 원래 알고 있는 건 기반사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시키려는 것은 뭐죠? 포적사례.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설명에서 유추는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역사 수업식의 교사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을 토대로 사건들의 성격이나 진행사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자, 예를 들어 로마공화국 말기에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 로마의 자영농민들의 층의 몰락을 책중한 중요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는 오늘날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초래된 농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기반사례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앞에 기반사니까 요 뒤부는 무슨 사례요? 로마공화국 말기에 이거는 포적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29년에 미국의 월가의 주가 폭락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오늘날 월가의 주가 폭락을 가지고 설명했어. 그러면 그 1929년을 가진 것은 뭐냐면 이건 포적사례.
그 원래 알고 있는 것도 오늘날 그 월가의 주가 폭락 상태를 설명한 것은 기반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기반사와 포족사의 개념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역사적 설명에서 유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예, 필요한 이유. 자, 그건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적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실로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뭐 유추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쓰면 써야 되겠죠. 그 유추 문제 나오면 맨날 그 문제점, 유의점 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또 이런 측면에서 또 뗄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소한 역사적 사실들을 학생들이 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추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추의 유용점.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유용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용점이 나와요. 자, 유추에 의한 설명에서는 역사적 사실들이 비교, 대조, 분석을 통해 고차적 활동을 요구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의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하도 몇 번 맞아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모르면 그거 쓰면 돼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유의점이 나오죠. 유의점. 자, 이건 친절하게 첫째, 둘째, 셋째 여기 딱 되어 있네. 이렇게. 자, 먼저 이제 보면 유추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출발해야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친숙한 경험을 통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유추에 의한 학습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사로 삼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포족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기반사 자체가 학생들 잘 모르는 사실이라면 포족사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유추에 의한 설명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유추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과 관련된 학생들이 뭘 알아야 돼요? 선행학습 정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드는 게 어디 노란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노란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유추를 하려고 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고조의 대농작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예요? 이거는 포족사례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나티푼디온 가지고 이제 얘기를 얘들이 배웠으니까 알고자 알았겠다 생각해서 이걸 기반사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나티푼디온 배웠긴 배웠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 친숙한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티푼디온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고조의 대농작을 이해해. 이런 문제죠.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이 친숙한 경험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공통적인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설명에서 이용하는 유추는 역사에 등장한 새로운 사건과 과거의 익숙한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동형 또는 유사성에 기초하여 그 두 사건을 관련 짓는 것이다. 그럼 교사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든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와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이제 뭐냐면인데,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이제 기반사대로 해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의 포적사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걸 부각시킬 것인가? 이거 부각이에요, 공통적은. 어느 것을 부각으로 시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 유출하는 과정에서, 간접 민주주의 정치냐, 직접 민주주의 정치냐, 이걸 부각시키는 거, 이 차이점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사성이니까, 이거 어떤 점을 이제, 그러니까 말자면 그 자신을 좀 이렇게, 유사성 할 때, 현대 주권재민 원칙, 뭐, 의사표현,
다수결 원리 이런 것 중에 어느 걸 더 부각시킬 것인가 뭐 이랬고 어느 것을 공통적으로 부각시켜 갖고 설명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했지만 유추는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뭐도 좀 중요하죠? 차이점도 중요해. 왜냐면 비교학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나오죠. 자, 교사는 그 유추의 대상이 되는 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차이점도 관심을 가져요. 차이점. 왜냐하면 두 사건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바탕 토대로 오늘 새로운 사건에 나타난 고유한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근데 이게 아까쯤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건 요거였어. 예. 그걸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부분하고 착각해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 부각이 아니라 이게 부각이네요. 예. 어느 걸 부각해서 이제 볼 것인가. 예. 요걸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때 그 뭐냐면 아까 말처럼 직접 민주정치를 부각시킬 거니까 어떤 차이점을 명확히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참주정치 아니 그러니까 참정권 여부 같은 것들을 이제 차이점을 둘 것인가 등등 그걸 통해서 아테네 민주정치하고 현대 민주정치를 뭐야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죠. 고유성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유추의 유의점 부분이 그 뭐냐면 노란책에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만 이제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유추들 이제 뭐냐면 장점이 뭐냐? 일단 유추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역사적 사실의 비교, 대조, 분석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유의점은 유추는 학생들의 친숙한 경험을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교사는 학생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추의 대상이 갖고 있는 차이점 어느 걸 더 부각시킬 것인가 그래야지만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자료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인가적 설명을 보죠. 인가적 설명은 앞에서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역사교사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과관계에 위한 설명이다. 역사적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설명할 정도 역사적 탐구에서 인과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근데 불구하고 이제 인과적 설명에 대해서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인데 당연히 얘네들은 그냥 부정이죠. 무조건 다 부정하니까 객관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은 당연히 중요하고 중요성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역사가들은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자, 인과적 설명하다 보면 제시된 원인이 과연 필연적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게 된다. 즉,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걸 설명하면 결과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결과에 가져온 필연적 원인과 조건을 함께 찾게 되는데 예컨대 뭐 프랑스 혁명의 첨단 원인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참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게 제일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 이걸 참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원인을 찾기 위해서 혁명의 원인이 라고 대부분 지적하고 있는 구제도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원이 찾는데 자 그러면 이 구제도의 모순 앙시아니즘이 과연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구제도의 모순이 과연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필연적 근거가 무엇인가 묻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자, 이러한 질문은 은연 중에 구제도의 모순과 같은 사항이 조성되면 어디서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법칙을 상정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칙이 상정되지 않고는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과적 설명의 필연적 원인을 추구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반 법칙을 찾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과적 설명이 일반 법칙을 찾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법칙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경향을 있고, 그 훔을 있는데, 훔의 인과율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거 뭐 훔의 인과율까지 나올 필요 없는데, 이게 훔의 인과율은 뭐냐면, 그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사이의 인과적 연결 주장은 B가 반드시 A에 따르는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사이의 필연성을 강조함으로써 필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 법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B라는 사건과 연관시켜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뭐 100도씨를 끓는다. 그럼 끓는다 하는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원인이 뭐예요? 물이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도씨가 있어야지 물이 끓는 거 아니에요? 100도씨가 되는 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끓는다는 건 뭐 결과죠. 물이 끓는 건. 그럼 100도씨라는 원인이 없으면 물이 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적 설명에 기반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실증주의자는 인과적 설명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역사적 설명도 과학적 설명과 동일하는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실증주의자가 주장하는 그 인과적 설명은 과학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필연적이고 이게 절대적인 거는. 근데 역사가 상당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필연적인 측면은 좀 있긴 있지만 상당수는 뭐냐면 되게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필연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 실증주의의 주장과 달리 다양하고 신축적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과가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다양성과 복수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도씨가 돼야지 물을 끓는다처럼 과학적 설명에 의한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원인은 이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성과 복수성을 가지고 있다. 요게 키워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시키냐면 내러티브 설명하고 연결돼요. 자, 내러티브에서도 인과적 설명하죠. 이때 인과적 설명할 때 항상 원인은 뭐죠?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죠.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 한두 가지 원인만 발생하는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의 배경에 있는 상황적 원인과 그 사건을 촉발시키는 직접적 원인을 나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의 대전 상황적 원인이 제국주의,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경쟁, 삼비정책 등등등 이런 것들, 삼비정책, 삼시정책 갈등 등등등.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사라예보 총송이죠? 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원인이라고 하죠. 먼 원자 써가지고 원인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야? 가까운 근자 써갖고 근인이라고 하죠. 이게 달라요. 예. 자,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죠. 그래도 예전에 이제 7대 쟁점 설명할 때 이걸 이제 뭐라고 했어요? 등급성이라고 했잖아. 예. 똑같은 원인이라도 여러 원인 중에 좀 더 집중적 원인, 그 다음에 구조적 원인이 있고 가까운 원인, 근인도 있고 등급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1차적 원인도 있고 2차적 원인도 있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인과적 설명 역사 수업 시간에 널리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갑신전멸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등등 할 때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원인을 이제 그 뭐냐면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인과적 설명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과적 설명을 통해서 어떤 그 학습의 활용성이 있나?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첫 번째 뭘까요? 자, 인과적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그 배경과 관련시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가 역사 탐구의 중요한 과정을 사실 인식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역사학습의 효용성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역사적 탐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과관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역사의식의
수준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이 뭐죠? 학생들은 원인의 다양성 및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다양성을 깨닫는다. 이거 있죠? 근데 이제 인과학습의 이제 인과적 설명에 유용점도 있지만 또 뭐냐면 유의할 점도 있어요. 이 유의할 점도 외워두셔야 되죠. 자, 그 뭐냐면 그 첫 번째를 보면 수많은 원인들 상황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분류하고 이게 이제 원인, 근인이죠. 분류하고 그것들을 다시 중요한 원인과 그렇지 않은 원인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역사가나 역사교사의 어떤 역사관이 작용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의점이야.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분류를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유의점을 보면, 자, 인과적 설명의 유의할 점은, 역사적 사실 원인에 대한 학생이 갖고 있는 선개념과 오개념이 있어. 이런 것도 수정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울 때 그들 나름대로 또 뭐냐면, 사전 지식이 있어요. 뭐, 매스컴에서 배운 거나, 설민서한테 배운 거나, 일베에 가서 이제 배운 거나, 인명에서 노다권이면 배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오개념도 되게 많아. 자, 예를 들어서, 고구려 멸망 원인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 무시하고, 영계소문의 아들 간의 어떤 고육상쟁만 강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평양성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어느 두 개의 원인을 절대시하는 풍조는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원인의 다양성과 복수되는 인식을 통해서 수정해야 된다. 이거 외에도 고구려의 멸망 원인들 뭐냐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거 역사적 원인이라는 거는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다 되게 복수적이고 다양한 원인들 같이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인과 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인과적 설명은 이제 장점이 뭐다? 써가면 자, 학생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과 관련시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탐구의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보는 가운데 역사 탐구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역사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 원인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역사학습의 다양성을 깨달을 수 있고요. 유의점은 뭘까요? 그 상황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등등을 나눌 때 누구의 그 관점에 대입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나 역사교사의 개인적 역사관이 작용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의 오개념, 성개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필요 있다. 어떻게 수정하죠? 원인의 다양성과 복수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야.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요.